그건 옷을 벗었잖아. 아우 야나 콜라 입고 왔더니 나 지금 더워 죽겠다. 자 보시죠. 좀 이따 꺼드릴게요. 예, 현대시 이하 감상에 이제 저번에 제가 김춘수 설명을 좀 드렸었죠. 하다 말았었나요? 뭐 이렇게 그 결론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의미시가 어떤 건지 뭐 이런 이야기 다 했고요. 부다페스트 이게 연상 수법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부다페스트에 헝가리에 가면 이 부다페스트라는 지역이 부다 지역과 페스트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거든요. 저도 2014년인가? 하여튼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아, 이 헝가리 참 좋더라고요. 자, 14장에 이제 그 뭡니까? 김종삼 죽음의 기억과 절대비의 추구라고 나옵니다. 이 김종삼 시인은 보통 실향민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실향민 시인이에요. 실향민 시인이라는 것도 알아두고요. 이 김종삼 시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한 네 가지가 이제 보통 김종삼 시인은 이 레퍼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족과 전쟁과 죽음 이런 걸 다루는 모티브가 이제 네 개가 있어요. 이런 모티브를 좀 다루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폭력성, 그러니까 죽음의 폭력성에 대한 관찰과 죽음의 예술화라고 세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 현실적 차원으로 가는 거. 좀 더 이제 의미가 확대된다 이런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회 현실적 차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진실한 애도. 애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그 내용이 김종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밑에 밑바탕에 백그라운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좀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뭐 이 김종삼 시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이건 이제 네 가지인데 이걸 정말 압축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네 4번까지 쓰시고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라 하면 김종삼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셨나요? 네. 압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 341쪽의 작가 소개 윗부분에 쓰시면 좋은데 분단과 전쟁의 경험을 시로 형상화함. 분단이나 전쟁 뭐 이런 쪽에 이제 시를 많이 썼어요. 김종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고 보십시오. 자, 되셨죠?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341쪽 왼쪽에 개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김종삼 시인은 30여 년간 활동하며 238편의 시를 남겼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명제인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형식적, 추상적인 어떤 실험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알고 자 그다음에 341쪽의 작가 소개를 가보면 자 황해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실향민이라는 거 아시겠죠? 341쪽의 1번 작가 소개에 21년생이고요. 84년에 돌아가셨어요. 63세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시인치고는 뭐 이렇게 오래 사신 건 아니죠. 80 정도 넘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 작품들 쓴 건 맞죠. 여기 보면 238편의 시와 9편의 산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창작이 이렇게 과작이라는 건 좀 작품 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 그 시인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여러 가지 형식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시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작됐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작품들을 좀 건너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김종삼 시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두 번째 단락. 네. 시의 출발과 변화의 결정적인 세 종류의 사건인데 하나는 여기 밑으로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나오죠. 가족과 전쟁과 죽음. 여기 써놨죠. 가족과 전쟁과 죽음으로 계열화되는 것들. 그래서 가족을 시화할 때 엄격같은 아버지보다 모성애, 희생정신, 어머니에게 주목합니다. 보통 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게 되게 많죠.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도 모국 이렇게 하지 부국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자들 그렇게 그냥 하대하면서 아주 언제? 옛날에 아, 전형성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남성 중심주의적인 게 근데 참- 모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왜 그렇게 여자를 무시했냐 그러니까 참 반성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은 그런 이유는 남성적인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일을 하잖아요.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 모든 걸 할 때 남자들이 좀 중심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힘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 족자도 한자로 기문하셔서 족자도 원래 달족자잖아요. 근데 이게 충족하다는 뜻이에요. 충족하다, 막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발이 많아야지 충족해진다는 거예요. 다 논농사 뭐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족한다는 의미도 발족자인데 이게 두 남자들의 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족하다는 의미. 사람들이 모내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많아야지 또 그런 것이고 또 남성 중심적이잖아요.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뭐 옛날에 막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되게 뭐 이게 남성 위주로 되니까 그 반성을 해야 될 게 많죠. 솔직히. 그러니까 부국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그럼 같은데 없죠. 무국이 없죠. 이런 말 없어요. 모국이라는 단어를 네, 쓰니까. 모국이라고 쓰죠. 모국어라고 쓰지 모국어라고 쓰지 부어 부국어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건 이제 반성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342쪽으로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김종문 그 시인이 여기 보면 둘째 줄에 보세요. 평양 일본에서 학업을 마친 뒤에 이제 군인 겸 시인이 된다. 총칼과 펜촉이 하나의 운명을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무는 무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무는 무보다 강하다. 이게 여러분 서희가 강동 육주 탈환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무는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무보다 강하다. 문자를 이걸 보면 이 문자가 보세요. 이 문자 되게 재밌는 게 요게 창과자예요. 창과자. 보셨죠? 여기 그칠 진짜예요. 그칠 진짜.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막 태권도 뭐 합기도 10단 뭐 이렇게 위에 오는 사람은 안 싸운다니까 자기가. 맞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창을 그치는 게 전쟁. 전쟁이랑 막 싸워서 막 이게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그런 거 쓰잖아요. The pen. 더 펜은 문이 돼요. It's mighty. mighty. 더 힘세다. 뭐보다. Than the sword. 그러니까 이 sword라고 하는 건 칼도 되지만 무가 되고 수상명사가 되는 거예요. 칼이 아니라. 문이라는 게 무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보다 강한 문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은 무보다 강하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데 이 총칼과 펜촉이 하나의 운명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죽음, 예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안타까운 게 동생이 결핵을 앓다가 밑에 쭉 내가 이쪽 우리말로 써진 거 22살에 자살해요.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연민, 그리움, 뭐 폭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락으로 가보면 개인적 차원의 가족과 죽음의 연관성, 사회현실의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거. 이 아우슈비츠 학살 이게 이제 히틀러 뭐 이럴 때 막 엄청나게 폴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학살 장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건 아시죠? 그 히틀러 그 만행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 그런 그 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학살과 한국전쟁 전후의 사륙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상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한 거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인 것처럼 이런 걸 연상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그 다음 달락 보세요. 평양 숭실중학교를 중퇴를 하고 일본에 가서 도쿄 도요시마 상업학교를 졸업했죠. 막노동을 하며 도쿄 문화학원에 진학하지만 중퇴하고 나서 일본 영화계에서 조감독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하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 탄착군이라고 그래요. 이 군사 용어로 이게 우리가 총알을 이렇게 쏘면 총알을 쏠 거 아닙니까? 착용을 하면 여기에 막 모이는 사람이 있고 탄착군이 이해가시죠? 막 여기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 갔다가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탄착군이 형성이 안 되는 분이야.
그죠? 모여 있지 않죠. 정말 다양하잖아요. 보통 그냥 글로만 쓰다가 돌아가신 분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중퇴를 해서 또 영화계의 조감독으로 가. 야,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그 형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또 이제 유치진의 극예술 연구에 가입을 해요. 유치진 유치환이 형제인 건 아시죠? 유치진이 유치환의 형이에요. 친형.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유치진은 연극으로 아주 유명한 분. 여러분 나중에 한국 희곡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거예요. 4학년 때. 그러면 그때 유치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진은 연극의 대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치환은 뭐예요? 시의 대가죠. 맞죠? 생명파하면 유치환 모르는 분 있어요? 그 정도로 두 분이 하여튼 그래서 극예술 옆에 가입을 해서 음악 연출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악을 전공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세요. 음악부, 영화 음악부 이렇게 나오죠? 일을 또 해요. 음악 담당. 야, 이 탄착군 형성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의 낭만성과 거리가 먼 거기 343쪽에 둘째 줄입니다. 시대 현실, 시대적인 상황, 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독일어로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 현실에 대한 번민으로 고통받던 그였기에 음악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음악이라는 게 참 뭡니까 오거스트 러시 뭐 이런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영화 보면 야, 음악이라는 게 정말 멋지고 소중하구나.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거스트 러시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되게 감동적인데 어쨌든 이런 뭐 베토벤 뭐 이런 영화 뭐 아리랑 뭐 이런 것도 막 공부를 막 했죠. 자, 마지막으로 시인이 말했던 내용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김종삼이 역사 현실과 시대적 이념을 무시한 채 예술 창작에만 몰두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현실을 비켜선 서정 기억나시죠? 제가 그 정비석 뭐 이런 분도 이제 그런 거고 그 이호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시대적인 것을 약간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한 연민, 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도 이런 것들을 많이 시를 읽어보면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음악 연출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나온 건 상업학교를 나와가지고 좀 독특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품 3개가 이제 중요해요. 뭐 시인의 생애보다는 자 344쪽을 보시죠. 자, 그 작품 3개를 보면 김종삼의 시세계는 세 부류로 나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개인과 사회를 관통하는 죽음의 문제. 여기다 밑줄 쫙 쳐보세요. 개인과 사회를 관통하는 죽음의 문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그러냐? 거기다 써보세요. 밑줄 쳤죠? 분단과 전쟁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단이 일어나.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전쟁. 그래서 막 나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맞죠?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태백산맥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단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과 사회를 관통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옆에 나오죠. 이해와 관련된 거기 보세요.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권력제도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 제기.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권력제도가 폭력적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위 주체가 잃게 된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은 그 옆에. 그러니까, 그리고 밑줄을 좀 친 다음에 번호를 매기세요. 개인과 사회를 관통하는 죽음의 문제 1번이라고 써놓으시고, 권력제도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 제기 2번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하위 주체가 잃게 된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뭐, 뜻이라도 부여하는 애도의 시약, 그래서 3번 여기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삶과 죽음, 분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1, 2, 3, 4 써놓았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쓴다면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밑줄 써.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소외된 타자들에 대한 연민, 뭐 사랑, 환대의 펼침. 여기다 4번이라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인간에 대한 거기에서 4번. 그러니까 이런 그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인들 중에 이렇게 인생의 그 뭐 삶과 죽음, 분단, 뭐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쓴 시인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시인들을 보셨겠지만 이 시인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됐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345쪽을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도적 폭력과 악의 평범성 그리고 애도의
거기 써놨죠. 공연하고. 그래서 김종삼은 세계 지배의 폭력성. 아까 세계 지배의 폭력성 하면 누구 생각나라고 그랬어요? 히틀러. 그리고 히틀러가 그 정말 유대인 엄청나게 학살한 건 아시죠? 유대인을 학살해서 여러분 이제 유대인과 관련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보시면 돼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든가 피아니스트라든가 그런 영화 혹시 하나도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런 걸 보시면 아 이게 정말 특히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는 정말 명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쉰들러 리스트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고발하기 위해 나치즘, 아우슈비츠 학살 뭐 이런 데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에다 썼다. 밑에는 그냥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슈비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시를 써요. 거기 346쪽에 보면 김종삼 아우슈비츠 뭐 해가지고 쭉 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 거기 어린 교문이 보이고 있었다. 뭐 나오죠. 시 보면 한깃을 갠 잡초가 죽음을 털고 일어나면 어린 교문이 가까웠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또 346쪽 넘겨보세요. 마지막 연에 복실 강아지가 그 뒤에서 조그맣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철조망 깃을 갠 잡초가 무성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대학살의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뭐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이제 읽어보면 그런 전쟁의 학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 쭉 나와요. 뭐 다른 건 좀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 학살 공장 뭐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 단락에서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 세 차례나 등장을 찾으셨어요? 밑에서 그 다음 단락에 이 텍스트의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여기 나오면 인간 학살 공장의 무자비한 폭력성을 암시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막 죽일 때 이렇게 그 뭡니까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 갈 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하는데 한쪽을 잘못 가면 막 죽음에 이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포로 수용소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가스실 하여튼 그 진짜 잔인한 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의 소소한 일상에 더할 나위 없는 평화 안정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이제 그런 그 잡초. 그러니까 잡초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잡초라는 것은 이게 밟아도 여러분 잡초는 밟아도 계속해서 막 또 자라난단 말이에요. 잡초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풀하고도 비슷하죠. 그런 무성한 잡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쟁의 어떤 상흔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뭐 생명력 이런 거를 의미하는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런 의미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347쪽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중요한 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347쪽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 볼게요. 취약한 타자에 대한 존중을 박탈하고 빼앗아 버리고 몰수하는 것이 수용소 철조망. 여러분 파시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좀 파시즘이라는 말 이게 영어로 있어요. 파시즘은 들어봤는데 영어로 쓴지 잘 모르실 건데 파시즘이 뭐냐 뜻이 뭐냐면 결속이라는 뜻이 결속이 뭔지 알죠? 다 묶어버리는 전체 예, 그렇죠. 전체주의 말씀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이나 다 자기들끼리만 그냥 다 결속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만 좀 잘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독일 나치즘이라는 게 우월한 존재 유전자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뭉쳐야 된다. 이게 나치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써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우슈비츠라는 시에서 보면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밑에서 한 10줄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아동들의 안경과 신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현실을 떠올리면 이들의 가슴에 지어진 뭐 이런 것들 비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좀 잔인한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독일 그 나치들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사격 연습해. 그런 것도 나와요 진짜. 그래서 막 사람들을 그냥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사격 그 표지판처럼 뭐 그런 게 나옵니다. 하여튼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잔인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애도를 이 시 속에 쓰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48쪽입니다. 자아의 근원에 대한 탐색과 타자와의 새로운 만남. 348쪽. 그래서 김종삼 시인은 타자에 대한 연대는 이제 같이 뭉친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를 위한 애도에만 시의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좀 밑줄 쳐놓으세요. 낮고 약한 자들의 가난과 고통에 마음을 돌리고 쏟는 헌신적인 환대의 실천에도 바빴다. 그러니까 낮고 약한 자들, 그런 사람의 가난, 고통 이런 걸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제 보면 나의 본적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나의 본적에는 본래 호적, 자기 헌신과 희생의 환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궁리했을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김종삼 시인은 실향민 시인이고요. 실향민 시인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아세요? 피란민 시인이라고. 피란민. 여러분 옛날에 피란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지러움을 피했다. 예전에 저희 그 살던 동네에도 피란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 뜻인지 몰랐어. 피란골 그러길래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간 골짜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좀 피란민. 피란민 시인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피란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네. 피란민 시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의 본적은 보세요. 이 시는 참 재밌는 게 나의 본적은 계속 나와. 시가 이런 게 두 갈씩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두운 앞으로 쭉 나오는 나의 본적은 늦가을 햇빛 조이는 마른 잎이다.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나의 본적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A = B 은유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쓰라고 할 때 난 시 잘 못 쓰겠어.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두운 요운 가군 있잖아요. 두운으로 쓰는 거예요. 나의 본적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 아시겠죠? 그리고 A는 B 은유법으로 써. 은유법. 그렇게 하면 시 한 편이 돼버려요. 그렇게. 네, 두운 이런 게 두운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본적은. 자, 볼까요? 나의 본적은 늦가을 햇볕 조이는 마른 잎이다. 자, 밟으면 깨어지는 소리가 난다. 나의 본적은 거대한 계곡이다. 나무 잎새다. 나의 본적은 푸른 눈을 가진 여인의 영원히 맑은 거울이다. 나의 본적은 차원을 넘어다니지 못하는 독수리다. 나의 본적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고장, 겨울이 온 교회당 한 모퉁이다. 이런 표현이 참 시적인 표현이죠. 겨울이 온 교회당 한 모퉁이다. 그다음에 나의 본적은 인류의 집신이고 맨발이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피란민 시인으로서 나의 그 원래 태어났던 그런 곳에 대한 이야기다. 밑에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쭉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나의 그 고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자, 349쪽으로 볼게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49쪽에 보면 자, 거기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이 본적지를 밟는 자는 누구라도 저만의 행복과 영원, 성공과 이윤에 필요한 결과의 값비싼 가죽신 뭐 이런 거에 호사스러운 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집신과 맨발은 경계선을 넘나들고 고향의 언저리를 방랑할 때마다 상처와 고통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의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집신이라든가 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우리도 막 정말 가난하고 이럴 때는 뭐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막 무슨 뭐 고무신도 아주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이사님 나이에는 그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을 나이는 60대 한 중반? 그죠? 여기 부 대표님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60대 길어지면 그냥 우리는 아직 저는 50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이는 많이 있었죠. 고무신 거기 제외하고는 없으시죠? 고무신 뭐 신고 가방도 네, 허리에다 매고 그러니까 소리가 맞아. 야, 참 아니 남자들은 여기다 우리는 이게 뭐라고 할지 보자기 그거 네. 그런 거 우리는 경험이 없네. 아유 전혀 안 하셨을 것 같아. 그 그럼요. 세대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대는 아니고 한 60대 한 중반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우리 6학년 때 그 빵을 아마 그게 아마 나라에서인지 기업인지 그렇죠. 우리는 완전 옥수수 강냉이죽 먹었던 세대야. 장량이죽을 드셨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이 그 뭡니까 김종삼 시인의 시를 읽을 때는
요 시를 이렇게 보시고 여기 옆에 설명들 있잖아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시간이 많으신 분 다 읽을 필요는 있지만 뭐 다 읽진 말고 그 중에서 이 시가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49쪽입니다. 거기 이제 집신 맨발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단락 한 8째 줄 정도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숭고하지만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밑줄 쳐 보세요. 시인은 끝내 가 닿아야 할 나의 본적으로 가장 하찮고 나오죠. 우리말에 이거 찾으시겠죠? 가장 아픈 집신과 맨발로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았던 교회당의 주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집신이라고 하는 뭐 요즘에 뭐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신이 정말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가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구두도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집신과 맨발로 그 교회당의 주인 예수를 비롯한 위대한 신성들에게서 인간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기독교적인 것도 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본적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참 멋지게 써놨죠. 이런 걸 여러분이 그 시를 쓸 때 은유법인데 이렇게 나의 본적은 이것만 봐도 인류의 집신이고 맨발이다. 이거 하나만 해도 한 글자로만 해도 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작품 원문 해설 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장편. 여러분 이제 장편에 좀 또 설명을 할 게 있어요. 장편하면 길장자 장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렇죠. 이게 손바닥 장자예요. 우리가 장풍하면 손바닥에서 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손바닥 장자 이거 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장난명 이런 말 쓰잖아요. 외로운 손바닥은 울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단편 소설보다 짧은 길이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편이 길장자 아니에요. 손바닥 장자입니다. 단편 소설보다 짧은 길. 여러분 단편 소설이 이렇게 짧은 거 보셨어요? 안 봤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어떤 소설 형태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 형태의 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편이란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단편 소설보다 짧은 시. 그럼 좀 더 이해가 쉽나요? 이 장편이란 말 좀 함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이야기도 또 해야겠다. 그 뭡니까? 이 김종삼 시인의 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대표 시가 뭐냐라고 이제 뽑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장편 2, 장편 2라는 시 있죠. 이 시가 되게 유명한 시예요. 그 김종삼 시인의 뭐 시가 우리가 김수영하면 풀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읽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이야기를 써놓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볼게요.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십전균일상 밥집 문턱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 서 있었다.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태어나였다. 어린 소녀는 어버이의 생일이라고 10전짜리 2개를 보였다. 어때요? 참 짠하죠? 그러니까 이 시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각장애인 부모님에 대한 지금 그렇죠?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시각장애인 부모 장님 어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하고 살뜰한 태도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예요. 시각장애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하고 살뜰한 태도. 그러니까 이 문턱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고 어버이 생일이니까 자기가 이제 모아놓은 10전짜리 2개를 그 밑에는 이제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는 거죠. 참 시구나. 왜 시죠 당연히 이런 것도 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단편 소설보다 짧은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아니 단편 소설하고 저번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니 산문하고 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 누가 하신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요 산문은 일일이 막 다 쓰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말 알겠죠? 부연 설명. 그렇죠. 부연 설명을 되게 많이 써. 근데 시는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쓰실 분도 계신데 시는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시라는 것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루에 어떤 시기를 쓰는데 그걸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떻고 중학교는 어떻고 고등학교 이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장면을 딱 가지고
그 상황 전체를 묘사한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용은 되게 쉽죠. 이거 쭉 읽어보면 그렇지만 이 시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 한번 볼게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351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 김종삼 시도 또 나름대로 재밌죠. 다른 시인하고 또 다르잖아요. 독특하게 보세요. 군국주의의 파고에,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인 파도의 높이에 휩쓸려 일제의 신민들에 의해 조롱과 폄하, 그러니까 완전히 깎아내리는 게 폄하잖아요. 이렇게 조선인들이 훼손된 삶의 심연이라는 아주 깊은 곳, 뭐 의식의 심연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던져지는 비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를 대표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거지장님 어버이를 둔 거지 소녀다. 이러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우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기억나요? 우리들의 여러분 제 강의들 지금 많이 유식해지.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치판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엄석대 나오고 마이크로프스. 여러분 이제 소우주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근데 구인문학에서 공부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 양씨, 고씨, 부씨가 많아요. 맞죠? 제주도에 3개 성이 있는데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여기 있어요. 을라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라하 나중에 이제 백제 어라하로 바뀌는데 어라하가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 삼성현이라고 제주도에 가면 새 성씨가 구멍에서 올라와요. 삼성현을 들어봤어요? 네. 삼성현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 제주도에 가면 진짜로 이게 땅이 있으면 이게 막 파여 있는 게 3가지가 있어. 삼성, 3개의 성, 도시가 나온 구멍이다. 그래서 삼성현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그 마이크로코스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것도 구인문학에서 공부할 미리 그냥 맛만 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런 걸 대우주의 반대가 소우주. 그런 맥락의 의미도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단군시나 보면 막 해모수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땅 속에서 올라왔다니까. 하여튼 그런 의미의 그 소우주도 있어요. 학습하는 시잖아요. 네. 그 고씨는 대부분 제주도에서 고두심 그 연예인도 제주도고요. 고씨, 부씨, 양씨가 다 제주도에서 삽니다. 고씨, 부씨, 양씨. 알아서 삼급. 자, 부씨는 통. 부씨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부씨 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왔는데 거기 감귤밭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그 땅 엄청. 그럼 진짜 네. 제주 사람이네요. 부씨 예. 자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부씨도 좀 있긴 있어요. 부씨 양씨는 많은데 부씨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 주변에 좀 있었어요. 부씨가. 자,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마이크로코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대를 이어왔을 눈먼 어버이의 가난과 소외는 어두워지는 풍경은 모진 생애를 겪은 뭐 이렇게 어쩌고 나온 유산으로 남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말 가난한 존재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350쪽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엄밀히 말해 부모에 대한 은혜 갚음, 바꿔 말해 가부장제 윤리와 섬김에 충실한 거지 소녀는 부모의 분리된 타자성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그녀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어버이의 조력자, 헬퍼죠, 헬퍼. 도움을 주는 자를 남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봉양을 이제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 시 속에다가 아주 잘 집어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독자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김종삼 시인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항해도 출신이라고 했고 이 김종삼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향민이죠. 고향으로 뭐 돌아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1960년대 이후에 이 김종삼 시인은 1960년대 이후에 전쟁의 경험을 시화하기 시작해요. 1960년대 이후에 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내려가다 보면 352쪽 볼게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 7, 8째 줄 정도 쭉 내려가면 8째 줄쯤 내려가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거지 소녀가 찾으셨죠? 10전짜리 2개로도 당당했으며 10전이 요즘으로 하면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 7, 8천 원 되려나? 하여튼 밥 한 끼 값은 됐겠죠. 그렇죠? 2개를 설렁탕 2그릇 값 정도 됐겠죠. 우리가 뭐 그걸 계산할 필요 없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마침내는 묵화의 할머니, 그러니까 고된 소녀의 소의 단등에 거친 손을 얹을 줄 아는 사랑, 연민의 존재 이런 것으로 성장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환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죠.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서 서 있었다는 것이 뭐 실제로 뭐 거지 장님 어버이를 가진 거지 소녀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그런 가난한 어떤 군상의 대변인으로서 이걸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단의 비극, 죽은 자와 산 자의 잔인한 역설 이렇게 또 나왔죠. 민간인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민간인. 그러니까 여러분 김종삼 시인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좀 독특하죠. 다른 또 시인하고 또 다르죠. 스타일이 뭐 저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누구였었죠? 김춘수 시인하고 또 스타일이 또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김춘수 시인은 되게 막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쓰거나 되게 좀 형이상학적이죠. 그리고 그렇죠. 철학적인 이런 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김종삼 시인은 막 이게 철학적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서정적인 면도 좀 있죠. 뭐 시가 그렇게 또 어렵진 않고 읽어보면 뭐야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네. 아우슈비츠에 뭐 수용소 철도망에 잡초가 있었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뭐 나의 본 적은 뭐다. 뭐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장편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주 서정적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던져주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단의 비극, 죽은 자와 산 자의 잔인한 역설, 공고해가 나오죠. 1947년 봄, 심야, 그러니까 깊은 밤이라는 뜻이죠. 심야, 깊을 심자 밤야자잖아요.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하를 삼킨 곳. 영하란 말 있잖아요.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 물의 깊이를 모른다. 뭐 시는 뭐 어렵지 않죠. 해석 뭐 말 안 해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북쪽에서 태어나서 아까 황해도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방 이후에 월남민으로 한국전쟁 시에는 피난민으로 살았던 38 딸아지 한 명이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쭉 썼는데 이 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 밑에는 좀 건너뛰고요. 민간인은 거기서부터 볼게요. 시인의 시량과 여기 좀 밑줄 쳐놓으세요. 민간인은부터 세 줄. 시인의 시량과 그러니까 고향을 잃은 것과 죽음의 경험을 월남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거죠. 남쪽으로 월남인 가족의 생생한 그러니까 여러분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하잖아요. 네. 못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네. 베트남을 여러분 월남이라고 이거는 이제 월남 또 다른 월남인데 남쪽으로 내려온 월남도 있고 베트남 월남이라는 것도 월남에서 뭐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뭐 노래 있잖아요. 그 월남은 왜 월남인지 아세요? 이거 상식으로 월남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하잖아요. 월남쌈 알잖아요. 월남 몰라도 왜 월남이냐면 그게 이거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월나라의 남쪽에 있었던 곳이다. 옛날에 뭐 위나라, 우나라, 뭐 월나라 뭐 이런 거 월나라는 들어봤죠. 월나라 서시 뭐 있잖아요. 월나라의 남쪽에 있었던 곳이라 해서 월남이에요. 상식으로 알려주세요. 여기 월남은 그 월남이 아니고 남쪽으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이 월남인 가족의 생생한 비극에 담아낸다는 거예요. 시인의 시량과 죽음의 경험, 분단 현실이 가져온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빼어나게 전묘 그려놨다는 거예요. 이야기시다. 뭐라고? 월나라가 중국의 지역인데 뭐 중국 지역이에요. 중국인데 뭐 어디라고는 그러니까 하여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나라 옛날에 위나라 총나라 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위쪽에 그러니까 옛날 지금 베트남 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월나라 쪽에 남쪽에 있었던 곳이. 옛날에 중국이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시라는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야기체시 기억나요? 이야기체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서정주에 뭐 했었죠? 기억 안 나요? 해일.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막 해일이 쓰나미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얼굴이 막 빨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그게 아마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와의 만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남편과의 만남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책 시라는 거예요. 20몇 회는 민간인이 창작된 70년을 나타낸다. 당시라면 보세요. 남북의 분단이 강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시 속에다가 쭉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에 대한 애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화에 대한 애도가 나오잖아요. 그 울음을 터뜨린 영화를 삼킨 곳 이런 게 나오는 게 꼭 뭐 영화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단을 하고 전쟁을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죽겠죠.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뭐 꼭 어린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써놓은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354쪽 제일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쯤 되면 민간인은 죽어간 아기와 모든 어른의 역설적인 불화와 대화를 불러일으키게 창작된 텍스트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시 속에는 이렇게 전쟁에 참혹한 이런 속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거기 355쪽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게 이제 말장난이 또 나와요. 이게 펀이라고 그래요. PUN. PUN 들어보셨어요? PUN. 이게 뭐냐면 수심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수심을 모르지 않기 위해. 재밌지 않나요? 그 앞에 있는 수심은 물의 깊이고 뒤에 있는 수심은 짐승수자예요. 짐승수. 짐승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수심인데 이런 걸 말장난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 시 중에 제가 이상의 이상과 이상 이런 시도 썼어요. 그 일집에 이상의 이상과 이상. 이상이라는 시인의 이상과 이상. 그럼 이 달라요, 같아요. 이상이라는 시인은 이드리스가 한글이니까 이상은 뭐예요? 시인의 이상, 헌신에 대한 맞죠?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프루가. 이러면 이 말장난이야. 이상이 이상고 이상 이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심이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한자를 좀 알면 되게 유리해요. 시 쓸 때. 맞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심의 밑바닥에 놓인 수심을 모르지 않기 위해서는 죽음의 영화와 삶의 민간인에게 관계된 침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와 전쟁에서 죽은 자 이걸 대표한 거죠. 뭐 이게 계속 말씀드린 영화가 뭐 어린 아이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죽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 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은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뭐 보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술의 존재 방식과 시인이 있어야 할 자리, 시인 학교라는. 예, 이것도 좀 유명하시죠. 시인 학교도 유명하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대표 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도 되게 유명한 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민간인보다 이 장편이라는 시가 또 유명하고요. 시인 학교라는 시 한번 보시죠. 자, 공공. 자, 이거 되게 재밌는 시가 오늘 강사진 넘겨보세요. 음악 부문 모리스 라벨, 미술 부문 폴 세잔느. 뭐 모리스 라벨은 잘 모르셔도 폴 세잔느는 들어보셨죠? 뭐 인상파 하면서 시 부문 에즈라 파운드. 자, 이 에즈라 파운드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실론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우리나라 한시 있죠. 저도 이제 그 비교문학 전공하다 보니까 이 에즈라 파운드를 많이 공부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한시 있잖아요. 한시를 다 영역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 누구의 한시를 영역을 많이 했냐면 이백 알죠? 이태백. 네. 이백의 한시를 되게 영역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만 안 했어요. 이 에즈라 파운드 갖고 막 설명하려 해도 막 한 학기. 예, 엄청난 시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에즈라 파운드는 지하철 정거장에서라는 시를 들어봤어요? 그 시로 이제 유명해요. 그 두 줄짜리 시가 되게 그 하이쿠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그 두 줄짜리 시 그런 거 영향을 받아 쓴 시입니다. 자, 모두 결강. 여기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오늘 강사진 뭐 이분들 지금 살아 있어요. 에즈라 파운드 뭐 이런 분들이 뭐 세잔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관식, 그다음에 요 비어가 또 나오죠. 소리 지름 뭐 지참한 막걸리를 먹음 교실내에 쌓인 두터운 먼지가 다정스러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다 표를 좀 해야겠다. 이 시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결강을 했어. 그 다음에 휴학기를 했어. 결강이 뭔지 알아요? 강의 결성하면 결강 아닙니까? 맞죠? 자, 이런 사람을 다 어떤 사람이 오래된 죽임자 맞나요? 말 어렵지 않죠? 결강을 한 사람, 이 지금 에즈라 파운드나 이 지금 시인학교잖아, 시인학교. 강사진이 있어. 강사진이 강의를 안 오면 결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느냐고 다 죽었지. 맞잖아. 오래된. 그다음 휴학계도 이제 밑에 나와요. 보세요. 김소월, 김수영, 휴학계. 김소월, 김수영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전복래, 김종삼, 한기퉁에 서서 조심스럽게 소주를 나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거 쓸 때는 살아 있었겠죠. 그 김종삼.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 5번을 기다려. 이분이 또 음악 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악 잘 모르는 사람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모차르트 뭐 이런 사람 알아도 제 5번을 기다리고 있어. 교사. 그러니까 교사는 학교를 말하는 학교. 교사 가르친 선생님이 아닌 집사자가 나왔죠.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 있어.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레바논은 전쟁 중인 곳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 중. 그러니까 이 교사가 아름다운 레바논에 있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좀 더 설명을 좀 하면, 자 아까 자 여기서 또 좀 설명 중요한 게 있어. 자 에도와 뭐라고 했어? 환대 기억나요? 에도와 환대가 이 김종삼 시인의 주요 테마라고 그랬죠.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면 첫 번째 에도, 두 번째 환대는 에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러멘트라고 러멘. 에도하는 슬퍼하는 거죠. 이 에도라고 하는 건 뭐냐? 슬프고 슬퍼하는 거죠. 근데 뭘 슬퍼하냐? 에도는 써보세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 에도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세자가 왜 사도세자예요? 생각할 사자에 슬퍼할 도자 아니에요? 맞나요? 사도세자 있잖아요. 그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신, 그죠? 그분 나중에 이름을 그걸 붙일 때 사도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생각한다. 그다음 슬퍼한다. 뭘 슬퍼해? 죽음을 슬퍼해. 그 사도세자가. 어쨌든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 이렇게 써서 애도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 환대는 뭐냐? 환대는 알겠죠?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대접하는 거. 이걸 환대한다고. 김종삼 시인의 시에서는 이 애도와 환대를 빼고는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어떻게 김종삼 시인도 시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독특하잖아요. 시인학교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인학교는 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시인학교는 뭐냐? 시인학교 땡땡 어서 보세요. 시인학교 땡땡 그 옆에다가 쓰세요. 환상을 통해 창조된 가상 공간. 환상을 통해 창조된 가상 공간. 그 시인학교가 이런 학교가 지금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 이 사람들 다 결강했어. 또 뭐 김소월, 김수영, 뭐 휴학계 이런 학교가 있냐고요? 없죠. 환상을 통해 창조된 가상 공간이고, 또 하나는 뭐냐?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죠. 지금 여기 레바논 골짜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356쪽에. 그 아름다운 레바논 골짜기라는 장소야. 그런데 이 레바논 골짜기는 뭐냐면 이게 또 중요해요. 죽음의 지대에 자리하는 예술의 장소. 자, 써보세요. 죽음의 그 레바논 골짜기가 보세요. 레바논 골짜기는 엄청나게 아름다워. 근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참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4월은 잔인한 달 기억나요? 네. 그 T.S. 엘리어트의 황무지에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 꽃이 피어나고. 이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영국의 그 런던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런던 이런 데가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황무지인데 정말 멋있는 런던 땅에 그 라일락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제2차 세계대전 네.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가 라일락이 펴요 안 펴요? 우리나라 런던 헷갈리면 우리나라 6.25 전쟁 생각해 보세요. 네. 막 그렇게 포탄이 떨어져도 봄에 꽃이 안 피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4월이 잔인하다는 의미. 4월이 얼마나 여러분 그 생각 들 4월이 잔인하지 않고 멋지지. 막 놀러 가고 싶고 그렇죠? 네, 꽃도 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골짜기는 아름다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죽음의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반화적이죠. 읽어보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들로 쭉 죽음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거기 보세요. 357쪽에 보시면 다른 건 좀 건너뛸게요. 마지막 단락 보세요. 마지막 단락. 시인학교에서는 김종삼 자신만의 유일한 산자다. 김종삼만 살았어.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종삼 시인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거 시를 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서구 출신의 강사 모리스 라벨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가시거나 이랬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다. 넘겨보세요. 358쪽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뜻깊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개성적인 목소리를 자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쭉 나오는 거고 읽어보면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358쪽에 자, 시인은 사막의 살인병기인 포탄이 날고 도랑에 썩은 핏물이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곳이야. 근데 아름다운 곳에 전쟁터니까 이게 날라다니는 근데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지대. 그러므로서 붉게 꽃피는 죽음과 누렇게 낙엽지는 생명의 대립을 아프게 새겨두었다. 그러니까 결국 모순된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아까 사울은 잔인한다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시를 써놨습니다. 애도하는.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요거까지 좀 하고 좀 쉴게요. 자, 결론 부분 보세요. 359쪽. 김종삼 씨의 시적 영토에 거주 중인 군상은 두 부류다. 하나가 음악가, 미술가 이런 분들이에요. 철학자, 심리학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술과 언어의 주된 생산자인 동시에 향유자이자 평가자. 여러분 향유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향유자? 향유란 말이 혹시 뭔지 알아요? 몰라요? 향유는 누린다 뜻이에요.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고전 시가론 이런 거 공부하면요. 예, 향유 되게 많이 나와요. 향유는 누리는 향유차 이러면 향유는 누리는 거. 향유자는 뭐예요? 누리는 사람. 용어들 좀 알아두세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향유라고 말씀드려요. 다시 그래서 김종삼이 그런 뭐 이렇게 얼굴들 낯선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들을 정말 잘했다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슬픔이 깔려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종삼 시인이 그런 사람들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360쪽 넘겨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자, 밑줄 좀 치세요. 그의 시에 보이는 거기 있죠. 가부장제 아래의 아동과에서 가부장제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리고 변두리 삶을 대표하는 노인과 병자 돌아갈 고향을 뺏긴 피난민 실향민 아까 다 이야기했죠. 지배 권력과 독점적 자본 독단적 이념의 헤게몬이란 말도 좀 많이 이런 정치 이런 공부가 나오는데 헤게몬이가 뭐냐? 들어는 무슨 헤게몬이라는 것이 안 들어봤어요? 헤게몬이라는 말이 공부가 많이 나는 뭐냐면 지배 독점적으로 뭔가를 지배하는 거를 헤게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는 왜 하냐? 있어 보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아니 지배라고 써도 돼. 근데 괜히 막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진짜로 공부는 있어 보이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가주망 이렇게 쓰는 게 참여식보다 멋있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쟁탈전에서 고통받는 희생자로 던져졌다. 이제 그런 후회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쓴 사람이 김종삼 시인이다.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시들이 읽어보면 형식적인 실험의 방법 거기 네 번째 줄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나온 시인학교가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자들을 다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레바논 땅이지만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그 김종삼 시인의 시를 읽어보시면 김종삼 시인의 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렵나요? 뭐 접해본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해본 시는 아닌데 내용적인 측면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여튼 독특하죠. 김종삼 시인의 또 만의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버가 됐네. 50분에